12월 23일,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한반도를 덮쳤다. 기상청은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경고하며 외출 자제를 당부했다. 창밖에는 눈보라가 마치 흰 악령처럼 몰아치고 가로등조차 그 거센 바람에 흔들렸다. 그런 혹독한 추위 속에서 한 할머니가 맨발에 얇은 면, 잠옷만 걸친 채 아파트 현관 앞 눈 위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정숙, 72의 나이였다. 반백의 머리는 눈송이로 하얗게 덮여 있었고 파란 입술은 말없이 추위의 잔혹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정숙의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50년 전 신혼 때 남편과 함께 심었던 동백나무를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저 나무도 추위를 견디며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하지만 나무에게는 뿌리가 있었고 그녀에게는 더 이상 뿌리가 될 집이 없었다. 사건은 2층에 사는 박 씨의 신고로 시작되었다. 오후 9시경 그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고성과 울음소리에 잠을 깰 수밖에 없었다. 당장 나가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요. 며느리 선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계단까지 울려 퍼졌다. 박 씨는 처음에는 TV 소리려니 했다가 이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여보세요, 119입니까?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할머니가 밖에 쓰러져 계신 것 같아요. 박 씨의 신고가 접수된 지 8분 후 구급대가 도착했다. 그때 정숙은 이미 의식이 희미해진 상태였다. 체온은 35도 아래로 떨어져 있었고 맥박은 불규칙했다. 구급대원들은 즉시 담요로 그녀를 감싸고 구급차에 옮겼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구급차 안에서 젊은 구급대원이 물었지만 정숙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다만 중얼거리듯 말했다. 내가 실수를. 병원 응급실에서 정숙이 깨어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경미한 동상과 탈수 증상이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의사와 경찰관이 사건의 경위를 물었을 때 정숙은 예상치 못한 답을 했다. 제가 치매가 있어서 밤중에 헷갈려서 나갔나 봐요. 죄송합니다. 경찰관은 의심스러웠다. 이후 신고에서는 분명 고성이 들렸다고 했는데 할머니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더욱이 CCTV를 확인한 결과 할머니가 현관문 밖으로 밀려나는 형태로 나온 것이 포착되었다. 정말로 혼자 나가신 거 맞나요? 혹시 가족분들과 다툼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잘 돌봐줍니다. 제가 치매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정숙은 끝까지 자식들을 감쌌다. 72년을 살아오면서 그녀가 배운 것은 부모는 자식의 잘못마저 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설령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 해도 말이다. 오후에 아들 준호 45와 며느리 선미 42가 병실로 찾아왔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지만 정숙이 보기에는 걱정이라기보다는 귀찮음에 가까웠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선미의 목소리에는 어젯밤의 날카로움은 온데간데 없었다. 준호는 의사와 간단히 이야기를 나눈 후 정숙에게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셔야 해요. 치매 약도 제대로 드시고. 치매. 정숙은 그 단어에 가슴이 쓰라렸다. 그녀의 기억력은 또래보다 오히려 뛰어났다. 50년 전 결혼식 날의 날씨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처음 걸음마를 한 날짜까지 모든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그녀가 치매 걸린 노인이어야 편한 모양이었다. 퇴원을 앞둔 날 정숙은 병원 사회복지사와 긴 상담을 나눴다. 젊은 사회복지사는 정숙의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괜찮다만 반복했다. 할머니, 혹시 집에서 불편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숙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 퇴원 당일 그녀는 아들에게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집으로 안 들어갈게. 요양원으로 갈 거야. 준호는 깜짝 놀랐다. 아니, 정확히는 당황했다. 어머니가 집을 비우면 그 큰 아파트를 누가 관리할 것인가?
더욱이 어머니 명의로 된 그 집은.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집이 얼마나 좋은데요. 제가 더 잘 모실게요. 아니야. 내 결정이니까 간섭하지 마라. 정숙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선미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가면 집안일은 누가 할 것이며 무엇보다 그 집은. 어머니, 그 집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팔 거야. 그 한마디에 병실은 정적이 흘렀다. 준호와 선미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다. 그 아파트는 현재 시가로 4억 원 정도 되는 곳이었다. 더욱이 정숙이 평생 모은 저축까지 합치면. 일주일 후 정숙은 행복요양원에 입소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 따뜻한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 집은 예상보다 빨리 팔렸다. 4억 원이라는 현금이 정숙의 통장에 들어왔고 기존의 저축 1억 원과 합쳐져 5억 원이라는 거금이 되었다. 정숙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에서 평온함을 느꼈다. 아무도 자신에게 눈치를 주지 않았고 밥상을 차리라거나 청소를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요양보호사들은 그녀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예의를 갖춰 대했다. 하지만 평온함도 잠시, 그 다음 주 토요일부터 아들 부부의 변신이 시작되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선미는 화려한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여기 환경이 어때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그들의 태도는 180도 달랐다. 예전에는 명절에도 의무적으로 찾아왔던 것이 이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선미는 정숙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하기도 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변했구나 싶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변화의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선미는 요양원 방문을 빠뜨리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는 SNS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한 행복한 토요일 해시태그 효부 해시태그 가족사랑 해시태그 감사. 사진에는 정숙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선미의 모습이 담겼다. 댓글들이 달렸다. 정말 효부시네요. 어머니가 복이 많으세요. 요즘 같은 며느리 흔하지 않아요. 선미는 그런 댓글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만족스러워했다. 심지어 그녀는 지역신문의 효부 인터뷰에까지 응했다. 어머니는 저에게 인생의 스승이세요. 어머니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다. 선미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자신이 아니라 어딘가 다른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다른 곳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들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이던 것이 2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핑계는 항상 있었다. 준호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고 선미는 아이들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했다. 정숙이 요양원에 온 지 정확히 11개월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조용한 오후였다. 정숙은 1층 로비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복도 끝에서 선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정숙이 있는 줄 모르는 듯했다. 언니, 진짜 답답해 죽겠어. 이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살 건지. 5억이나 되는 돈을 들고 있으면서 언제 줄지도 모르겠고.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 요양원비야 한 달에 얼마 안 들잖아. 그런데 남은 돈이 얼마나 되겠어? 빨리 유언장이라도 써놨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답답해. 선미는 계속해서 통화를 이어갔다. 치매라고 하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 거야. 우리가 후견인 되면 되고. 어차피 며칠 있으면 또 가야 하니까 그때 슬슬 얘기해 볼게.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1년 동안 보여준 모든 효도가, 모든 정성이 가식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치매라고 생각하며 재산을 노린다는 것이었다. 그때 선미가 돌아서다가 정숙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방금 왔어. 하지만 선미는 정숙의 표정을 보고 자신의 통화를 들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방금 전화는. 그게. 알겠어. 들어가 보렴. 정숙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1년 동안 품어왔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50년 전 결혼 첫날 밤 남편이 한 말이 떠올랐다. 여보, 우리 아이들은 꼭 올바르게 키우자. 돈보다는 인품이 우선이야. 하지만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정숙은 평생 아들에게 돈의 소중함보다는 사람의 소중함을 가르치려 했었는데 1년이 되는 날 정숙은 요양원 상담실에서 원장, 사회복지사,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아들 부부를 불러들였다. 무슨 일이신지. 준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숙은 차분하게 말했다. 너희들에게 말할 게 있어서 불렀다. 테이블 위에는 공증 완료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정숙은 그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내 재산 5억 원 중에서 4억 원은 이 요양원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너희들에게는 1억 원을 준다. 준호와 선미는 동시에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다. 변경할 수도 없다.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해 주었다.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처리되었고 정숙의 정신 상태도 전혀 문제 없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선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준호도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아들이 불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숙은 미리 준비해온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들 준호, 며느리 선미에게. 나는 지난 1년 동안 너희들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정말 변했구나 싶어서 기뻤다. 매주 찾아와 주고 꽃도 사오고 다정한 말도 해주고 그런 너희들을 보며 그동안의 서운함을 다 잊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바보가 아니다. 너희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만큼 어리석지도 않다. 선미야, 내가 전화로 한 말을 다 들었다. 이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살 건지, 5억을 언제 줄 건지. 그 말들이 내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너는 알까? 준호야, 너는 내 아들이지만 이제는 남이나 다름없구나. 어머니가 한겨울에 쫓겨나 죽을 뻔했을 때도 내가 진정 걱정한 건 내 안전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이었잖니. 하지만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대신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싶다. 이 1억 원은 너희가 지난 1년간 보여준 효도의 값이다. 가짜 효도였지만 그래도 나를 찾아와 준 것에 대한 대가다. 진짜 효도였다면 더 많이 줬겠지만 가짜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머지 4억 원은 진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쓰겠다. 이 요양원에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외로운 어르신들이 많다. 그분들과 함께 남은 생을 보내는 게 훨씬 행복하다. 부모는 자식을 끝없이 사랑할 수는 있어도 끝없이 이용당할 수는 없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다. 이것이 어머니가 너희에게 남기는 마지막 교육이다. 부모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사랑에는 조건이 없지만 존중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배워라. 너희들이 언젠가는 깨달았으면 좋겠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랑한다, 아들아. 그렇기에 이 선택을 하는 것이다. 편지를 다 읽은 후 정숙은 조용히 말했다. 용서했다. 그렇기에 1억이라도 주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걸 잊은 건 아니란다. 준호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고 선미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앞으로는 서로 편하게 지내자. 너희는 너희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겠다. 그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구나. 그 후 정숙은 진짜 자신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요양원 정원을 산책했다. 오후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수채화를 배웠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되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기부된 4억 원은 요양원 시설 개선과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요양비 지원에 사용되었다. 정숙은 그 돈이 진정 필요한 곳에 쓰이는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6개월 후 준호가 혼자 요양원을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어머니, 왜 왔니?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숙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선미는 이혼했습니다. 정숙은 놀랐지만 별로 슬프지 않았다. 그래,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그 사람은 정말 돈만 생각했더라고요. 어머니 유산이 줄어들자마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준호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이어갔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지 못했어요. 그냥 당연히 모든 걸 해주실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정숙은 아들을 바라봤다. 45년 전 자신의 품에서 태어났던 그 작은 아기가 이제 중년의 남자가 되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다.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정말 다르게 할게요.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하지만 이번엔 조건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나를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대해다오. 내 어머니이기 이전에 김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이다. 준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1년이 더 흘렀다. 정숙은 여전히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준호는 이제 정말 달라졌다.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와 정숙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다. 단지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 존경하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숙과 준호는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엄마, 그때 정말 추우셨죠? 추웠지. 하지만 그 추위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단다. 무엇을요?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일 수 있어도 무한한 희생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라는 걸.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남긴 진짜 유산은 그 1억 원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었어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 손에서는 진심이 느껴졌다. 그걸 깨달아줘서 고맙다, 아들아. 저녁 해가 지고 요양원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다. 정숙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었다. 혹독했던 그 한겨울 밤, 맨발로 눈 위에 쓰러져 있을 때 그녀는 절망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밤이 있었기에 진정한 자유와 존중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부모도 한 사람이다.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그것이 김정숙이 72년의 삶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었다.